다른 물건을 처분해서 이 빚을 갚아주면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질 게 없어요. 지금은 사실 시작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20% 30% 빠졌다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 더 빠른 하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인위적인 부양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온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꿈을 꿨다가 다시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게 21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22년도에 완전히 이제 거래가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집값이 당장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 벌려놓은 사업들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어떤 2차적인 문제들, 그로 인해서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위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올 초에 이제 대출을 풀어주고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30년 동안 갚던 걸 50년으로 늘려놨으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난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이게 한계 상황에 온 거죠. 잠깐 어떻게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정책을 했는데 상황이 이제 곧 좋아져서 지금 조금 더 빚을 늘려놔도 이걸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으면 이런 정책을 부랴부랴 수정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다른 기관에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경기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도 왜 계속 역행하는 정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은 입장이었다. 대출을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거래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뭐 2차 하락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래량 때문이죠. 9월 26일자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일반형, 즉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이 유무와 상관없이 빌려주는 상품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이제 따라 했었잖아요. 그 따라했던 상품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없어지고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이제 작년에 밀어놨던 금리 부분이 또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게 다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사라지게 됐고, 거래가 또 일부 됐었는데 가격이 그래서 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올 초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6만 채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7월에 7만 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8만 건이 넘어가는 형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매물이 많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쌓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정말 시장이 막 좋아졌던 게 아니구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에 2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과거의 상승기에 그만큼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으면서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뭐 전세로 잔금을 치르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집을 처분해가지고 새로 이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려고 이런 계획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처분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수월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받은 대금을 자기가 직접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금력이 있거나 또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만큼만 치르고라도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전반적으로 거의 22개 시군구에서 전부 다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지역도 10%는 안 되지만 한 7, 8% 정도는 더 매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불안해지고 작년에 겪었던 하락폭보다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 더 빠른 하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한 건의 거래가 과연 진성 거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개인적으로 거래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 22억을 찍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14억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잠재적인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매물은 쌓이고 있다고 하고 실제 내가 매물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보러 왔으면 거래가 됐겠죠.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부채
부채가 워낙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채가 증가된 게 급속도로 증가된 게 부동산 과열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과 더불어서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 썼어요. 그 빌려 쓴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실질적인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시대가 됐잖아요. 저금리의 상황에서 고금리로 바뀌었고 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견디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더 금리가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이 부담감을 계속 늘려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등한 가격에 시세 차익이 있다면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대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익을 실현해서 이제 갖고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건데 안 팔린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적으로 조금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매물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방매를 했는데도 안 팔리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이 가격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 작년에는 벌어졌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랐던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2~3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20~30% 빠진 거 뭐 이 정도에 거래됐다 또는 40% 정도 빠진 금액에 거래됐다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도 과거보다는 아직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금액대에서 지금 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체감하지 않을까. 경매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7년 만에 최고로 많이 물량이 몰렸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라는 거는 어떤 매매로 봤을 때는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자의로 어떤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이 빚을 갚게 된다면 경매로 나올 일이 없겠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을 처분해서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포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데 임의 경매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의 경매라는 거는 은행에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갚으면 경매로 넘어오지 않죠. 근데 그 경매가 넘어오는 거는 3개월 정도 연체를 하면 바로 경매로 붙여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빚을 갚아왔다가 3개월 정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자를 못 내면 바로 이제 자기 건물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강제적인 회수 조치에 처하게 된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끌뿐 아니라 뭐 다중채무 상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물건을 뭐 껍데기만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1억이 있는데 대출을 통해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시세가 뭐 5억이 됐겠죠. 그럼 자기 자본은 이미 없어지고 이자를 감당이 안 되고 어차피 갚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이거 처분해서 나한테 빌려준 5억을 회수해 가 이런 개념인 거죠. 기존에 이제 대출을 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DSR의 단계적 적용이 21년도부터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벌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질 않고 이 담보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빌려준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 단위, 5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금리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기산하는 시점이 많이 도래를 했죠. 이제 도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뭐 3%대 빌렸었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대출을 연장을 하려면 5%의 대출을 활용해야 되고 뭐 7%의 대출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이제 DSR을 적용받게 되니까 기존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는 이만큼 나오지만 본인의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만큼 못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일부를 상환한다는 거는 기천만 원에서 몇 억을 다시 은행에 갚아줘야 되는 형태인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자금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이제 강제적인 절차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하나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투자를 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메꿔주고 유지해 갈 수도 있겠지만 회수 자체가 어려운 시장인 거죠. 다른 물건을 처분해서 이 빚을 갚아주면 되는데 처분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태니까 그 빚을 못 갚는 거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실수요자보다는 약간 투자자의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경매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설정되는 가격을 이제 법사가라고 하는데 그 가격은 시세 호가에 거의 준하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진행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에 이제 평가했던 시점보다 경매에 나오게 되는 시점이 몇 달 뒤로 나오게 됐을 때 과거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사가에는 낙찰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유찰이 되면 20%, 뭐 15%씩 이렇게 감액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낙찰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낙찰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자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경락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시세가 좀 회복됐을 때 이걸 다시 이제 매각해서 차익을 얻는 이런 투자의 형태로 많이 경매에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나 실제 지금 대출이 좀 까다로워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낙찰률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일반적인 현재의 호가와 비교했을 때 또 높은 수준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 서울의 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데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 경매 많이 나오는데 낙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자금을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가격이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거나 소득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거나, 근데 그럴 일이 있나요? 아니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현 상황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잠깐 유예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가격이 막 좀 일부 조정되려고 하는 거를 경착륙될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했더니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빚이 늘어났고 그 기간만큼 이자가 쌓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질 일이 있느냐 생각하면 결국은 좋아질 일이 없고, 좋아질 일이 없다라는 건 기존에 이제 괴리됐던 집값이 조정받는 일만 남았다.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유동성을 막 풀어준 시장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소득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안 맞아. 안 맞아서 이제 이거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내년에 벌어지겠죠. 조정 끝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와야 다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시작밖에 안 됐어요. 되게 금방 잊어버리시는데 이 집값이 오른 게 불과 한 4, 5년? 이 정도 안에 두세 배 오른 거거든요. 지금 뭐 20%, 30% 빠졌다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조정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부예요.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룸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올라간 만큼 사실은 조정도 빠를 수 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뭐 이런 거 썼던 분들이 있는데 2점 몇 프로, 3% 뭐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번에 연장을 하는데 5.5%, 6%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두 배 올랐잖아요.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리고 2, 3%대 금리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초저금리 상태였던 거거든요.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금리 수준이 주담대 같은 경우는 7% 정도대를 지금 1금융권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담보가 있고 이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7%대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돈만으로 다 되느냐? 아니라 이제 또 추가적인 대출, 연끌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법정 금리가 20%거든요. 그 20%에 가까운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연끌을 한 사람들은. 근데 이 금리에서 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법정 금리가 있으니까. 그럼 다음 방법은 그 금리에 빌려주면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이미 조달 금리가 올라갔고 어떤 은행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20%가 넘게 받아야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이 막힌 거예요.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안 올리는 거는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가장 안전한 자산의 금리도 뭐 5%, 뭐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3.5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5% 올렸으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도 뭐 5%, 7% 올려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3.5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은 계속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화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익을 보더라도 환차손을 보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쳐주는 나라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더 없어지면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바뀌면 또 수출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던 외화 자금을 써서 환율 안정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21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360원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요즘 다시 1,300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1,30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다른 금리가 따라서 다 올라간 상황이 되니까 또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동결하면서 큰일 났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부채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을 생각해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걸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조치를 계속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아무런 위기가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버티려면 우리 대출 좀 줄이고 이런 거 대출 오히려 더 나가게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금리의 상황이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미 너무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돈을 풀었잖아요. 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그래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겼어.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거는 그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이제는 먹고 쓰는 게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이 얘기는 자산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먹고 쓰는 건 없으면 못 살아요. 바로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과제인 거죠. 해결을 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막 풀어놓은 돈을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가져와. 그래서 돈을 흡수하는 조치를 해야 시장에 돈이 좀 줄어들면서 어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건데 안 하고 싶었어. 안 하고 싶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산시장의 기대는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조치를 못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연말이면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미국의 경제도 침체가 될 거기 때문에 안 올릴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돈 이렇게 풀어서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 치니까 다시 돈을 찍어내면서 다시 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잡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막 생기고 있어.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그냥 쉽게 오가던 물가에서 쉽게 서로 교역을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안 줘도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상이변. 기존에 많이 생산돼서 예전에는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찍어낸 거 쉽게 사갖고 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또 돈을 풀 수 있을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걸 먼저 잡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수준 자체도 제약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올렸는데도 막 다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이 올린 거를 계속 유지만 해도 조금 줄어들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안 올리고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은 안 올리겠지만 이 상황을 쉽게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고 우리도 지금 잠깐 어떻게 보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잠시 그치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만 지나가면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한시적으로 돈을 푸는 조치를 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물가의 상황도 지금 안정되지 않고 금리도 그에 따라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가장 힘든 거죠.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예전에는 남의 돈을 거저 쓰다시피 쓰던 돈이었는데 그 돈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버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어. 소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의 조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고용을 줄인다는 거는 지금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게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빚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면 결국 내가 쓰는 걸 줄여야 되는 거고 내가 쓰는 걸 줄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쓰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아니라 위축을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더 악순환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제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빚을 안 지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빚을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 부분은 자기의 빚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자산을 끌고 갈 수 있는 룸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정리하면서 빚을 없애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집도 뺏기고 빚은 아예 탕감되지 않잖아요. 더 힘들게 가니까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하고 좀 미래를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언제 있었나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집값 상승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도 집을 안 사는, 전세만 사는 거죠. 내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분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나는 못 산다. 깔고 앉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큰 이익을 준다라는 기대가 없으면 집을 사는 시기를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런 시기가 안 오더라도 내가 집을 샀을 때 이게 내 삶 자체에 부담이 안 되는 정도 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집을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 레버리지의 절대 금액이 올라간 가격 대비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크다.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누군가 이 집을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면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사고 있는 시장이어서 문제인 거지. 내가 이거를 나중에 앞으로 20년, 30년 더 일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집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는 거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